전 세계가 주목한 가장 빠른 탈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북한 최연소 해군 여성이 단 7시간 만에 남한에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충격적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시 해군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는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자유를 얻었을까요?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함경북도 청진시. 저는 28살 북한 해군 최연소 여성 선박 조종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군복을 입고 조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과 저는 몰래 바다로 나가 중국 어선을 만났습니다. 쌀과 밀가루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낮에 지키던 그 바다에서 밤에는 체제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남편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쳤을 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준호를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이 굶어 죽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였으니까요. 8살 아들 준호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울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해상경비대 선임이었지만 2020년부터 배급이 끊긴 뒤 그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굶어서 비틀거리는 마을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했습니다. 24살 제가 해군에 합격했을 때를. 제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릴 때부터 수영과 잠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부하셨습니다. 연소야, 내 실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여자가 수영 잘하면 시샘받는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 앞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척했습니다. 저 수영 못해요. 어릴 때 물에 빠졌었거든요. 훈련 때마다 둘러댔습니다. 모두가 저를 수영 못하는 여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충성을 바쳤는지, 최연소라는 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조국을 위해 선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조국은 제 아들 한 명도 배불리 먹이지 못했습니다. 장마당 옥수수가 1kg에 12,000원, 제 한 달치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명절 대접이었습니다. 정월대 보름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소원 빌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좀 나아지길 빌자.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면 남편과 속삭였습니다. 여보, 언젠간 들키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낮에는 체제를 지키고 밤에는 체제를 배신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났소. 중국 어선 단속이 완전히 강화됐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났다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끊겼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셨던 감자가 전부였습니다. 서너 개. 한 움큼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감자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누워있는 준호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꺼진 눈. 제 아들이 굶어서 쓰러진 겁니다. 엄마. 준호가 희미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울지 마세요. 8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족이 굶어 죽을 순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연소 해군이었던 제가,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던 제가 이제 그 조국을 등지려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우리 마을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은 오전 10시까지 마을 광장에 집결하라. 불참 시 엄중 처벌한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 잡혔다는 걸. 광장으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잡힌 건 아닐까?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에 끌려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가족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25살 아들까지. 3명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았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나눠주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준호와 같이 놀던 형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저들의 죄는 단지 굶주림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뿐인데, 이 반역자들은 중국 어선과 밀거래를 하여 조국을 배신한 죄로. 보위부 간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단상에 우리 가족이 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요? 8살 아이가 공개 처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봤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았는가?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러하다. 보위부 간부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그 간부가 저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동무. 경비대 선임이 이 모양이니 밀거래가 안 잡히지. 요즘 순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그럼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음은 너희 집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게. 그리고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동무도 마찬가지고. 최연소 해군이라고 자랑하더니 남편이 밀거래나 하고 있으면 어쩌나. 제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음 차례예요. 제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렇게. 우리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저는 시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잡힌다면 시어머니와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경비대 동료 김선임이 몰래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빨리 도망쳐. 보위부가 내 조사 시작했어. 아직 증거는 없지만 곧 잡힐 거야. 오늘 회의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선임이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지. 이번엔 내가 갚는다. 빨리 떠나. 며칠 안에 체포영장이 떨어질 거야. 일주일, 아니 사흘 안에 움직여야 해. 김선임이 돌아간 후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소. 당신부터 가시오. 네.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수영을 제일 잘하잖소. 당신이 먼저 남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우리를 데려가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준호는요? 어머니는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가야 하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소.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면 다 죽소. 당신은 수영도 잘하고 잠수도 할 수 있소.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옳다는 걸.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면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호를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고 죽음과 싸울 수도 있다고. 알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 꼭 다시 여러분을 데려올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우리를 조사하고 있었고 체포영장은 곧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생사가 달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밤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나날들이었습니다. 준호의 방, 부엌, 시어머니의 방. 제가 살아온 모든 공간들을 손으로 만지며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대답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너희가 떠나려는 거지.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 간부가 너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소야, 너부터 가거라. 그리고 우리 준호와 철수를 데려가거라. 나는 늙었으니 여기 남아 임마.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꼭 함께 가셔야 해요. 아니다. 내가 남아서 시간을 벌어주마. 너희가 도망간 걸 늦게 신고하고 보위부가 오면 내가 시간을 끌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연소야,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살 수 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옳죠.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위험한데 4명이 움직이면 더 위험하오. 어머니는 여기 남으시는 게 맞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계획을 짜봅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당신의 해군 지식과 나의 경비대 정보를 합쳐야 하오. 남편이 종이에 동해 바다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이고 여기가 NLL이요. 경비정은 이 루트로 순찰을 돌고 저는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으로 바다를 그렸습니다. 조류의 방향, 파도의 높이, 수온.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경비정은 새벽 2시 30분에 첫 순찰을 시작하오. 그리고 3시 40분쯤 이 지점을 지나가오. 남편이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출발하면 첫 번째 경비정을 피할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 순찰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순찰은 4시 50분쯤 이 교차 지점을 지나가오.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요. 두 척의 순찰선이 교차하는 지점이거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물속으로 잠수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보, 제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해군복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군복? 남편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제가 해군복을 뗏목에 남겨두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정에서 해군복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그들은 제가 자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모두가 당신을 수영 못하는 여자로 알고 있어. 동료들도 상관들도. 당신이 항상 물을 무서워한다고 둘러댔잖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숨겨온 제 실력이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은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믿어요. 바로 그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영 못하는 여자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을 거요. 우리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찰 시간대, 조류 방향, 잠수 타이밍. 모든 것을 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제 생명이 달린 계획이었습니다. 뗏목도 필요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뗏목이어야 하오. 다음 날 남편은 버려진 나무 판자들을 주워왔습니다. 밤에 몰래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거지 옷도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신처럼 보여야 해요. 시어머니가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오셨습니다. 이걸 입거라. 그리고 얼굴에 진흙과 해초를 묻혀라. 멀리서 보면 오래된 시신처럼 보일 거다.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제게 왔습니다. 왜요, 엄마?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잠깐 멀리 갈 거야.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준호랑 아빠랑 할머니를 데리러 올 거야. 어디 가는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준호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찾으러 가는 거야. 거기서는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준호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엄마 없으면 저 슬퍼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준호 없으면 슬퍼. 하지만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밤이 되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발까지 3시간 30분.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얘야.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남쪽으로 가거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거다. 너한테 주마. 이걸 보면 우리를 생각해라.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울었습니다. 준호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해군복은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뗏목에 남겨둘 것입니다. 여보, 조심하시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꼭 다시 만날 거요. 브로커 연락처는 여기 있소. 남쪽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준호 잘 부탁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알았소. 당신도 조심하시오. 그리고 사랑하오. 새벽 2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뗏목은 이미 바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뗏목을 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올라탔습니다. 동해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1월의 바다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작은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안개는 저를 숨겨줄 것입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7시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뗏목에 누워 작은 노를 저으며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연소야,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봐라. 그 별이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따라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 별이 저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다 주길 바라요. 준호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파도가 뗏목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노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비정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곧 시작될 것을. 제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3시 40분, 첫 번째 경비정. 4시 50분, 두 번째 순찰선 교차 지점. 6시 10분, NLL 근처 감시초소. 7시 30분, 마지막 경비정. 각 시간마다 저는 다른 전략을 써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0분. 20분 후면 첫 번째 경비정이 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떨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게. 3시 30분. 저는 뗏목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준호를 위해 저를 지켜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곧 물속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3시 35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사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저는 재빨리 해군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연소야. 넌 할 수 있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해군복을 뗏목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옷을 벗어두고 간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살한 군인의 흔적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월의 동해 바다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뗏목 밑으로 잠수했습니다. 물속에서 뗏목을 붙잡고 숨을 참았습니다. 경비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분, 2분. 아버지가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연소야, 물속에서 3분은 버텨야 한다. 저는 그때 왜 3분을 버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정이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경비정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제 위를 덮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들이 뗏목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뭐야?
한 군인의 목소리가 물속까지 들렸습니다. 뗏목이네. 가까이 가보자. 경비정이 뗏목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폐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검은 점들이 눈앞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저는 제 자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저기 옷이 있는데? 해군복이잖아. 사람은 어디 갔어? 물에 빠진 거 아냐? 아래 확인해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확인한다고? 저를 찾으려 한다고? 끝났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져도 더 깊이. 에이, 귀찮아.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 그냥 죽었을 거야. 또 자살이네. 요즘 자살하는 놈들이 많아. 특히 군인들. 여자 해군복인데. 쯔쯔, 수영도 못하는 여자가 바다에 뛰어들었나 봐. 저는 물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수영 못하는 여자라고요? 저는 지금 당신들 바로 아래서 숨죽이고 있는데요. 만약 상황이 다르다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놔두자. 시신 건지면 일만 많아져. 어차피 죽었을 거야. 그래. 다음 생엔 잘 살아라, 동무. 다음 생이라고요? 저는 이번 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제 남편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비정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 폐가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점들이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직 못 가.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침내 경비정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푸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공기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죽은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다음 생엔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테리 같았습니다. 저는 뗏목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4분의 1을 넘었을 뿐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5분. 두 번째 위기까지 35분 남았습니다. 저는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개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안개야. 조금만 더 나를 숨겨줘. 4시 40분. 두 번째 위기 지점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는 두 척의 순찰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요. 두 척이 동시에 감시하니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저는 뗏목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뗏목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눈에 띌 수 있으니까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3m, 4m. 아버지가 가르쳐준 깊이까지. 제가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류가 저를 남쪽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바다야. 나를 남쪽으로 데려다줘. 저는 조류를 타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위에서 순찰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이었습니다. 서로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쪽 구역 이상 없음. 이쪽도 이상 없음. 저기 뭐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저를 봤나요? 안 돼, 안 돼. 뭐가 떠다니는데? 가서 확인해봐. 순찰선이 제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속 깊이 있었습니다. 4m 아래. 그들은 저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조류를 타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류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냥 쓰레기인가 봐. 나무 조각 같은데. 그래. 그럼 됐어.
계속 순찰하자. 순찰선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제 한계였습니다. 폐가 터지려 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물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순찰선들은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도 넘겼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저체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엄마, 빨리 와요. 엄마 없으면 저 슬퍼요. 남편의 얼굴을. 당신을 꼭 다시 만날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아야 한다, 얘야. 그들을 위해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헤엄쳤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바다는 넓었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밝아지면 저를 발견하기 쉬워집니다. 어둠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NLL을 넘어야 합니다. 거기만 넘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반만 더 가면 됩니다. 6시.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출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준호를 데리고 함께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출을 준호도 보고 있을까? 남편도 보고 있을까? 저를 걱정하고 있을까?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준호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갈게.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가. 6시 10분. 세 번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NLL 근처 감시초소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입니다. 망원경으로 바다를 샅샅이 뒤집니다. 남편이 경고했습니다. 이 초소는 다르오. 여기는 모든 걸 확인하오.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경비정을 보내오.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잠수. 아니,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물속도 보입니다. 시신 위장.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감시초소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뭔가 떠다닌다. 감시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봐. 저는 물에 떠 있었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해초를 얼굴에 묻히고 완전히 시신처럼. 하지만 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은데? 정확히 확인이 안 돼. 경비정 보내. 자세히 확인해봐야 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정이 온다고? 가까이에서 확인한다고? 끝났습니다. 제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4m, 3m.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완전히 시신처럼. 가까이 가봐. 시신인지 확인해. 경비정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2m 거리. 군인들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시신 같은데. 냄새 나는데. 오래된 것 같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냄새. 아, 제가 바른 해초와 진흙입니다. 다행입니다. 잠깐 숨 쉬는 거 아니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준호야, 미안해. 바로 그 순간 저는 행동했습니다. 아니, 행동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뗏목을 물속으로 끌고 잠수했습니다. 뗏목을 뒤집어 썼습니다. 물속 깊이 4m가 아니었습니다. 5m, 6m.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라졌는데? 방금 분명 뭔가 있었는데? 파도 때문에 보인 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경비정이 제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뗏목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점들이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 몸이 물속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저는 제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냥 쓰레기였나 봐. 시간 낭비 마. 계속 순찰하자. 파도 때문에 착각한 거겠지. 경비정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떠날 때까지. 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마지막 순간 저는 물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뗏목에 매달렸습니다.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살았어. 엄마 아직 살아있어. 세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했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검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NLL을 넘었습니다. 북한 영해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위기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5분. 마지막 경비정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헤엄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7시 25분. 마지막 경비정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됩니다. 이것만. 저는 다시 시신 위장을 했습니다. 거지옷, 해초, 진흙. 그리고 뗏목 위에 완전히 펼쳐 누웠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또 시체네. 요즘 왜 이렇게 많아? 냄새도 나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 그냥 가자. 여기는 NLL 넘어갔잖아. 우리 관할 아니야.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NLL을 넘었다고? 저는 정말로 NLL을 넘었습니다. 북한 영해를 벗어났습니다. 경비정이 떠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러봤습니다. 북한 해안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을. 제 가족이 있는 곳을. 준호야. 저는 북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성공했어. 엄마 NLL 넘었어. 곧 데리러 갈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4번의 생사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7시간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한 해안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남쪽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남한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8시, 9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조류가 저를 남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9시 30분. 저는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떼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정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소리였습니다. 어선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손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배를 봤습니다. 남한 어선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떠 있어. 빨리. 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숨 쉬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노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어요. 저는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살아있네. 빨리 담요 가져와. 누군가 담요를 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요. 여긴 남한이에요. 남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북에서 왔어요. 가족이, 아들이.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7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준호를 위해,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저는 성공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준호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정말 다 온 걸까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제 몸이 버틸 수 있을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배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경비정인 줄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경비정의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둔탁하고 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입니다. 살려 주세요.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배를 봤습니다. 낡은 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남한의 국기. 저기, 사람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바다 사나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 있어. 빨리, 빨리 가자. 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배 난간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아가씨, 아가씨.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겨우 뜰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를 배 위로 올렸습니다. 숨 쉬어요? 아가씨, 숨 쉬어요? 저는 희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제 맥을 짚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노인이 외쳤습니다. 빨리 담요 가져와. 누군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남한이에요. 남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살아 있어요. 저는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살아 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인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제 입에 조금씩 부어주었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요. 여기는 남한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제가 목숨 걸고 온 곳. 저, 북에서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같은 민족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봉수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50년 넘게 고기 잡았지요. 배 안 쿨러박스가 보였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저는 그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어, 광어, 오징어. 큰 것들이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에서 이런 고등어 한 마리면 일주일치 식량이었는데, 광어는 간부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생선이었는데, 그런데 이 노인의 아침 조업에 이렇게 많이 잡혔다고요? 배고프시죠?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보온병에서 밥을 꺼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 그리고 고등어구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싸온 거예요. 드세요. 노인이 숟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쌀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아들이 이걸 먹여주고 싶어요.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당신 가족도 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김치 한 조각. 고등어 한 입.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가 항구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육지를 봤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저기가 속초예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사람들도 친절하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해경에 신고할게요.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야 하니까. 노인이 해양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해양경찰 배가 왔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할게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연소입니다. 북한 해군 출신이고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해군이요?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수영해서 왔습니다. 7시간 걸렸어요. 새벽 2시 30분에 청진에서 출발했고 9시 30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7시간을 수영으로 혼자요? 네.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이거 대단한 케이스입니다. 단독으로 7시간 만에 NLL 돌파한 여성입니다. 저는 이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감해서 살았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제 연락처예요. 노인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딸처럼 생각할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경배로 옮겨 탔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멀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속초 해안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남한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자유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검사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이에요.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침대였습니다.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주었습니다. 좀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나라에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한 흰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나라. 준호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성공했어. 엄마 남한에 왔어. 이제 너를 데려올 차례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자유의 노을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7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센터였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7시간 만에 초고속 탈북.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4월.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진열대들. 넘쳐나는 물건들. 저는 생선 코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깨끗하고 질비한 생선들이었습니다. 고등어, 광어, 연어, 참치, 갈치.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3,000원. 한국 돈 3,000원. 제가 1시간 일하면 버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치 월급, 아니 그 이상이었던 것이.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생선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준호가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선 좋아하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가족 생각이 나서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200만 원. 북한에서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실전 배치. 화면에 남한 해군이 나왔습니다. 최첨단 구축함, 깨끗한 군복, 현대식 장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해군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한 해군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군대가 아니었구나. 그냥 굶주린 사람들의 집단이었구나.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춤추는 사람들. 블랙핑크 마이너스 How You Like That.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밝게 웃으며. 화면 속 여자들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노트북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북한 뉴스를 쳤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청진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제 고향 소식을. 하지만 가족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청진 출신이신 분 계세요? 송평동 아시는 분? 글을 올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었지만 제 가족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북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지? 여보, 시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제가 탈북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연소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가족분들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가족이요? 네. 김철수 씨, 김준호 군, 그리고 어머님. 11월에 1차 국경을 넘으셨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저희와 만나 대기 중이십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가족이요? 네. 김철수 씨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소. 2~3달 후면 만날 수 있을 거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가족이 살아있어요. 오고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6년 2월쯤에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2월. 2달 후. 제가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북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이봉수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연소예요. 오, 연소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 그리고요. 제 가족이 곧 와요. 2달 후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 얘야. 저는 매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룸이 좁아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방을 꾸몄습니다. 작은 책상, 침대, 책들. 준호가 좋아할 것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샀습니다. 고등어, 광어, 쌀, 김치. 준호가 먹고 싶어 할 것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떨까?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면 저는 고향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청진 바닷가에 제가 자란 그곳에 그날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통일된 한반도. 자유로운 한반도.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땅.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날이 꼭 올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어. 우리 준호가 자유로운 한반도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죽을 각오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7시간을 헤엄쳤습니다. 4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제 가족이 곧 올 곳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2달 후면 제 가족이 옵니다. 준호를 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 겁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웃으며 두려움 없이 자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7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마트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북에 남겨둔 준호를, 남편을,
시어머니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루빨리 이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곧 그 행복을 되찾을 그녀를 생각하니 진심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